진짜 중요한 거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미국이 과연 계속 돈을 빌릴 수 있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결국 뭐냐면은 저는 도지에 있다라는 거죠. 미국에서 만약에 역회전이 나온다면 많은 분들이 관세가 4월 2일 날 한다고 했으니까 이거 끝났으니까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히려 저는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는 도지가 진짜로 성공하는 거냐. 안녕하세요, 모라구요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워낙 이제 변동성이 크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한번 좀 차분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큰 주제는 사실은 역회전으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역회전? 미국도 한국도 다음 주에 역회전? 과연 역회전이 걸릴 수 있을 것인가. 자, 우리 지금 오늘 촬영하는 시간 기준으로 우리나라 증시도 안 좋고 미국 증시도 계속 안 좋았어요. 특히 미국은 이제 1분기가 최악이었더라고. 그래서 만약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4월인데 과연 대반전 가능한 것인가, 이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요건 이제 대반전, 역회전, 요거는 단순 희망일 것인가 혹은 전망일 것인가 이걸 가지고 하면 전망이었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좀 희망도 섞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시장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공매도를 앞두고 사실 이번 주 한국 시장은 잔뜩 쫄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가장 직명하게 드러난 건 거래대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거래대금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루에 5조 6조 이렇게까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조선과 방산은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조정을 받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반도체가 좋았잖아요. 네. 근데 이번 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를 좀 줄였다, 계약을 취소했다, 이런 이슈가 또 나오면서 반도체랑 전력기기가 어제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네. 공매도가 시작이 되면 이 종목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보면은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이번 주 근양요에서 하게 될 것 같고요. 공매도가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공매도 되면 주식 많이 팔 거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공매도를 하려고 공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주식을 살려고 공매도를 하는 사람이 더 많다 라는 측면에서 보면 수급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긍정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매도를 하는 애들은 주식을 잘하는 애들이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계시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다. 공매도 하는 애들도 실수할 때가 많고 손해볼 때가 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만 주식 사가지고 주가 빠져서 힘든 게 아니고요. 공매도 하는 사람도 공매도 했다가 주가 올라서 힘든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천재냐? 천재 아니다. 주식 천재 아니다. 라는 거예요. 물론 주식을 잘하는 돈이 가능성이 있겠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공매도에 대해서 지난 한 3, 4주 동안 계속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왜냐하면 공매도를 안 하던 걸 또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특히 말해주셨던 조선이나 방산같이 기존에 많이 올랐던 주식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이런 종목들이 잔뜩 쫄아 있는 것 같아요. 공매도 되면은 나를 때릴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선생님한테 이제 옛날에 매 맞을 때 매 맞아본 적 있어요? 근데? 그럼요. 아, 진짜요? 저는 매 맞을 때 언제 되는 거야? 그거 진짜 무섭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재개되는 게 3월 31일 월요일부터인데, 이때 이후로는 좀 시장이 오히려 역회전이 걸려가지고 그동안 공매도 때문에 쫄았던 이런 종목들이 다시 반등하기를 희망하면서 전망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야죠. 근데 네. 반도체 이야기는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도 있었고 알리바바 이야기도 있었고요.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 주에 이제 모터뷰로 해가지고 송명석 연구원님하고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 내용을 모두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 송명섭 IM증권 반도체 연구원님이랑 같이 제가 모터뷰를 했고요. 네. 가장 주요했던 내용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이제 다시 호황기가 찾아온다, 이런 내용의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발간되고 있는데, 송명섭 연구원님의 큰 이야기는 이거예요. 1분기부터 하락 사이클은 시작됐다. 안 좋은 거네요. 그쵸. 네. 그런 이야기고, 사실 제가 들으면서 느꼈던 건 반도체는 가격이 말해주고 있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 상승과 하락 6개월 전에 주가가 이미 그걸 반영하기 시작한대요. 근데 말해주신 게 그거였어요. 지금 2분기부터 시장이 돌아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미 주가가 1월부터 올랐어야 주가가 된다? 올랐어야 됐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 네. 그것이 이 뷰가 이미 틀렸다는 걸 반증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가가 모든 걸 알고 있다라는 가정인 거네요. 그렇죠? 주가가 안 오른 거 보니 2분기에 상승 사이클 반전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랑 관련해서
의미 있게 들어볼 수 있는 건 사실 이거예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성장률이 계속 올라갈 때는 주가가 아주 빠르게 오르지만 성장률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같이 꺾이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 관점에서 보면 이 데이터 센터, 특히 서버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들이 설비 투자액을 어떻게 성장시켰는지 보면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캐펙스 투자를 얼마나 했느냐 이런 네, 거죠. 그걸 보면 작년에는 30% 성장을 시켰고요. 올해는 40% 성장시킬 걸로 보여진대요. 네. 근데 문제는 내년인데 내년 캐펙스 성장률이 7%라고 합니다. 올해까지는 이미 얘기해둔 게 있고 그리고 딥시크가 나오기 전부터 이야기하던 게 있었기 때문에 이 캐펙스 규모를 줄이기 사실 어려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번 회계년도까지는 정해진 걸 소화를 하겠지만 문제는 그 다음 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거는 사실 이 숫자는 좀 안 좋은 게 빅테크들의 캐펙스가 유지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작년에 30%, 올해 40%. 그러니까 내년에도 뭐 이 정도 이런 느낌이 돼야지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갈 텐데 문제는 이제 내년에 이렇게 떨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 올해부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할 거다라는 생각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나 반영할 거냐 이런 문제는 있죠. 이미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 주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셨나요? 요게 굉장히 흥미로운데 네. 일단 그러면 반도체 진짜 안 좋냐? 그건 아니고 이미 주가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절반 이상은 넘었다. 그 주가의 하락의 절반은 지금 넘은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집중해야 되는 건 빠질 때 사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적정한 가격 밴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55,000원에서 7만 원을 밴드로 보고 네. 이 중간 아래에서 사면 괜찮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8만 원에서 24만 원을 밴드로 보고 이 두 값의 중간에서 아래에서 사면 괜찮다. 그래서 뭐 1년 이상 모아간다. 네. 그런 느낌으로 투자를 하는 게 지금은 좋은 전략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송명석 연구원님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세미나를 통해서 좀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숫자를 보면은 그냥 막 막연하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좋아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캐펙스 투자도 좀 줄어들 부분이 있다. 이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알리바바나 저렇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주가가 빠지는 거 아닌가, 센티먼트가 좀 약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뭐 마냥 안 좋냐라고 하면은 주가도 이미 이제 절반 이상은 반영했다라는 측면도 고려하셔가지고 좀 차분하게 그냥 뭐 밴드 플레이를 하자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반영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국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 시장은 계속 관세 이슈로 시장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런 게 지속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상호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러면서 막 오르다가 자동차 이야기하니까 한 번 더 크게 빠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제가 궁금한 건 대체 트럼프는 왜 관세에 대해서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걸까? 그쵸. 근데 이제 그 관세에 대해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압도적인 글로벌 넘버원이다 라고 할 때는 관세 안 받아도 돼요. 왜냐하면 글로벌 넘버원이니까 패권 국가잖아 우리. 그러니까 넉넉하게 야 무슨 자유무역 한다고 돈을 받냐. 자유무역? 이거 공공재로 공짜로 줄게 라고 했던 것이 지난 80년 동안의 역사라는 거예요. 1945년부터 미국이 만들어놨던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그 체제 하에서는 미국이 압도적인 넘버원이었기 때문에 자유무역 그거 공짜로 줄게 라고 했다가 잠깐만 자유무역 이거 공짜 아닌데? 돈 내 라고 할 때 그 비용이 관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글로벌 넘버원, 압도적인 넘버원이 아니라는 것을 트럼프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세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만 좀 하면 안 돼?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앞으로도 관세는 계속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래서 미국이 관세를 얻어서 무슨 세금을 더 많이 걷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미국이 과연 계속 돈을 빌릴 수 있나? 이게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돈을 여러분 만약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뭐 미국 정부가 돈을 안 쓴다고 하죠.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지금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미국 정부 1분기 때도 엄청나게 적자를 많이 봤어요. 왜냐면 이전해야 되거든. 그리고 쓴 돈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말로는 돈을 안 쓴다고 얘기해서 사람들이 미국은 돈 안 푼다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지금 계속 많이 쓰고 있고 적자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
돈을 빌려야 된다는 거죠. 지금 부채 한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과연 미국한테 아니 뭐 그러면 미국한테 돈 빌려주겠어? 이런 생각인 거잖아. 그래서 돈을 빌릴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결국 뭐냐면은 저는 도지에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이게 뭐 도지가 되는지 안 되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도지를 통해서 일론 머스크가 어제 인터뷰를 했잖아요. 우리 1조 달러 아마 감축할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현실화 되냐 안 되냐 이걸 떠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나라의 예산을 1조 달러를 줄인다? 이거는 무슨 뭘 줄인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비용을 낭비하고 쓸데없이 낭비되는 돈을 줄인다는 거잖아요. 아마 이 영상에도 댓글에 되게 많은 영상이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도입이 시급하다 이런 얘기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어떤 누가 나와서 할지도 모르겠고 국회의원들이 반대하겠죠. 나 월급은 올리잖아. 자기 월급은 올리잖아. 그래서 이거 되는 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해낸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진짜 늙었는데 이걸 해낸다? 그래서 다시 깨끗해지고 다시 건강해진다? 아 이건 진짜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회전, 미국에서 만약에 역회전이 나온다면 많은 분들이 관세가 4월 2일 날 한다고 했으니까 이거 끝났으니까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히려 저는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는 도지가 진짜로 성공하는 거냐. 그래서 1조 달러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거냐. 1조 달러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올해 예상되는 미국의 적자 규모가 2조 달러거든요. 절반을 줄인다는 게 엄청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줄여진다면은 미국 정부한테 미국이 지금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는 만기 없이 영구채로 돈 빌려줘 라고 하는 거 없더라도 돈 빌려줄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오히려 시장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중요하지만 지금은 미국의 테크 회사, 즉 도지에서 일론 머스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성과를 내느냐 이걸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참고해 보실 만한 것이 얼마 전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백악관 가가지고 장관들 모여있는 자리에서 회의하는 장면이 공개된 적 있어요. 그 내용을 보시면 장난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 너무 고마워. 어떡해. 나 너무 고맙다. 진짜 너 월급도 안 받고 진짜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성과가 확인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기대감을 가지고 희망 섞인 전망을 좀 해봅니다. 이것이 좀 반전이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본다는 거죠. 그럼 이게 사실은 시기라는 게 중요한데 관세는 지금 4월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세가 4월 2일에 시행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오를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대표님은 지금 도지에서 트럼프가 1조를 줄이겠다고 말한 시점이 5월 말이에요. 그러니까 5월 말쯤부터 진짜 역회전이 걸릴 거다 이렇게 희망 섞인 전망을 하시고 계신 건가요? 희망 섞인 전망. 근데 우리가 시기 있잖아요. 이게 타이밍 있잖아요. 타이밍하고 이거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면 좀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거는 좀 더 쉬운 거잖아. 그러니까 도지가 될까 안 될까가 보다 도지가 4월에 될까 5월에 될까 이거는 좀 더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지 말자고. 그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잖아요. 틀릴 가능성이 더 높고. 근데 저는 어쨌든 이게 도지가 성과를 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월이 될지 5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반전이 될 수 있는 신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지의 성공은 곧 무엇으로 이어지냐면요. 엄청난 부양책으로 이어질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하고 있는 동안에 부양책 내봐야 효과가 없단 말이야. 지금 법인세 인하를 포함해가지고 세금 인하를 할 때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돈 빌려줄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막 돈 빌려줄게 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근데 도지에서 이런 성과가 났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프로젝션을 해보니까 아니 그 정도로 적자는 안 날 것 같아 라고 한 다음에 부양책을 쏟아 부어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도지가 진짜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저는 일론 머스크가 해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근데 타이밍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까요? 그러면 지금은 도지의 빅베스가 끝나고 나면 부양책이 올 거고 그때 우린 역회전을 좀 기대해보자. 역회전. 이런- 대치기. 네. 이거 좀 한번 해보자. 근데 너무 좀 시장이 안 좋고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에서 많이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졌는데, 저도 그래요. 지금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런 부분들 다 안 좋은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가가 좀 흔들릴 수 있고 뭐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을 수 있는 이유는 뭐 도지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빅테크들이 주가가 너무 많이 싸졌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역회전이 걸릴 때는 와 이게 미국 주식이 역시 좋네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은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대표님이 연준 풋에 대해서도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아, 네네네. 그러면 연준 풋이 일단은 뭐고 그리고 지금 그때가 어떻게 보면 바닥이다 이런 얘기도 좀 하셨는데 네. 그러면 언제가 타이밍이라고 진짜 보시는 거예요? 아니 타이밍 물어보지 말라니까 타이밍 물어봐. 아니 지금 타이밍을 모르겠다니까요. 아니 근데 이제 연준 풋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제 아침에 제가 모닝요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연준 풋이 뭐냐면은 야 연준이 사주니까 안심하고 주식 사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언제 있었냐면은 2023년 3월 달에 있었어요. 그때 기억나시나요? 2023년 3월 달에 SVB 은행이 망했어요. 그죠? 망해가지고 큰일 났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BTFP라는 새로운 대출 프로그램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것도 제가 이거 뭐 QE랑 똑같은 거예요 라고 얘기했다가 그냥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혼도 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결국은 연준이 새로운 방식으로 돈을 풀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이 돈을 풀었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사람들한테 안심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안심해. 아유 괜찮아 이제 우리가 내 지켜줄 거야 이 정도에서는 더 안 빠지게 내가 막아줄게 라는 신호를 보여주는 거죠. 즉 이거는 신호 효과입니다. 신호 효과. 신호를 보내는 거죠. 아니 우리 이제 이거 여기서 막을 거야 라는 신호. 근데 이제 연준 풋이 지금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도 결국은 이제 관세 때문인데 이 관세가 너무 높으니까 뭐가 생기죠?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 있을 거라는 걱정이 있죠. 걱정이. 아직은 인플레이션이 생기지 않았는데 이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걱정이 결국은 연준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 거라는 우려를 키우는데 파월이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이 관세 때문에 생기는 인플레이션 뭐라고 그랬죠? 요거 일시적일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나중에 혹시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 생기는 거 말고 관세 때문에 혹시 경기가 침체가 되면 내가 그때는 진짜 심각하니까 경기가 침체되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보험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반영을 해본다면은 연준 풋이 작동할 수 있는 동기는 분명히 충분히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어제 블룸버그에서 나온 뉴스는 뭐냐면은 논문이 하나 있는데 이 논문의 내용이 또 이런 것처럼 새로운 용어들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국채시장에서 문제가 생기면요. if죠. if. 국채시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럼 그때 뭐를 할 거냐 하는 게 좋냐면은 그냥 무식하게 QE 그런 걸 왜 해? 하지 말고 국채를 매수하긴 하는데 동시에 선물로 매도를 해가지고 채권 시장 전체적으로 그냥 흔들어 놓지 말고 그냥 시장만 안정시키자라는 얘기예요. 약간 뭐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연준에서 무슨 뭐 새로운 용어가 나왔다. 그래서 뭔가 또 지키려고 한다. 그렇게 신호를 보낸다. 그러면 이건 주식 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2020년대에도 보면은 AIT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뭐야 평균 물가 목표제가 뭐야? 그 주식 사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BTFP 이거 뭐야 이거 처음 들어보는 건데 그 주식 사라는 거라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주식 사라는 얘기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라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언제 생길지 모르죠. 근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는 주시장이 한번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고 그때는 진짜 좀 만약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지 여부를 살펴보면서 연준 풋이 작동하는지 이런 거를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할 거다. 언제? 그건 저도 몰라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중국에서는 전 세계 기업인들을 모아서 회동을 가졌다고 합니다. 네. 미국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지금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중국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민간 기업들한테 우리는 개방적인 나라야 이런 메시지를 좀 보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게 통할까요? 거짓말이죠. 아니 중국이 언제 그런 적 있었나? 생각해봐요. 중국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가가지고 장사해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기업 하나도 없어요. 잘 생각해보면 중국은 원래 그런 나라입니다. 자동차 회사들 다 들어가가지고 자동차 회사들 JV 만들어가지고 만든 다음에 이제 들어가세요. 이제 우리 다 할 줄 압니다. 우리 직원들도 다 배웠어요. 이제 들어가세요. 라고 이제 쫓아내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나라예요. 너무 안 좋게 얘기하나? 근데 만약 사실이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FDI라고 하죠. 직접 투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중국이란 나라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려고 돈을 들고 들어가는 거를 FDI라고 하는데 이게 1990년대부터 단 한 번도 마이너스가 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국에서 더 이상 장사 안 해 라고 기업들이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되돌리고 싶은 겁니다. 시진핑은 기업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옛날 우리 중국 옛날 아니야. 우리 옛날처럼 그렇게 막 빼먹기만 하고 그럴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은 잘 안 믿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쿡을 포함한 많은 CEO들이 갔던 이유는 뭐냐면 중국 시장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장사를 안 하면 매출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이번에는 거짓말 안 하고 잘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밀당을 하고 있는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이제 미국이 내놓은 카드는 또 재밌는 게 있죠. 골드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참 이것도 재밌는 이야기인데, 트럼프가 이거는 뭐냐면은 골드 카드는 70억이에요. 70억 주면은 시민권 준다는 거잖아. 투자 이민이죠. 투자 이민. 자, 이걸 보면서 이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70억 없는 사람은 상관없지만, 저도 없어요. 근데 70억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열받겠죠. 왜냐면은 작년에 샀으면 이거 13억이면 사는 건데 70억이나 됐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드 카드는 미국에 대한 시민권, 투자 이민 시민권을 사기 위해서 돈을 내야 된다는 건데 70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난주에 1000개 팔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딱 7조 원입니다. 7조 원에 해당되는 것을 그냥 한 방에 그냥 카드 팔아가지고 그냥 냈다는 거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골드 카드를 개인에게도 팔지만 이걸 빅테크를 포함한 기업들에게도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빅테크는 인재를 유치할 때 아마 이걸 이용할 겁니다. 이효석 씨, 저 되게 똑똑한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회사 오셔가지고 한 3년만 일하면 제가 골드 카드로 시민권 줄게요. 잃어버리면 이 사람 입장에서 연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살려면 70억인데 가서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활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좋은 기업, 좋은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엄청난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이 두 나라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이제 G2라고 얘기하죠. 이 두 나라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 세계적으로 독일도 그렇고 다 부양책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나라에 대한 투자 비중을 계속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 과거에는 제가 이제 미국 10, 중국 0 이렇게 했었는데 작년 9월 달에는 요거 9, 요거 1 이렇게 얘기했고 최근에는 요거 8, 요거 2 이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중국에 대한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갈 것인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나름이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미국은 오르면은 팔려고 하는 분위기가 좀 많고 중국은 빠지면은 오히려 살려고 하는 분위기가 많다. 이걸 이해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주 일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역회전 좀 걸릴 것 같나요? 어떤가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네. 다음 주 주요 일정은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고요. 구인 및 이직 보고서, 졸트 보고서라고 하죠. 이게 발표되고 고용 동향 보고서가 나옵니다. 이 중에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지표는 뭘까요? 자, 이제 미국이 경기 침체 가능성 있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ISM 제조업 지수는 특히 부정적일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은 관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심리 지표잖아요. 심리 지표니까 아마 ISM 제조업 지수는 안 좋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고용 보고서는 실제 보고서죠. 그래서 아마 이제 주중에 이런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를 생각해 보면 ISM 제조업 지수 나오고는 뭐 안 좋네라고 하다가 고용 지표 나오고는 그 정도는 아니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고용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물가 지표가 나오잖아요. 이 물가 지표는 아마 이번 달에는 진짜 안정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없는데 경기 침체도 아닌데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진정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 섞인 전망을 해봅니다. 자, 주식시장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지치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이제 운동도 많이 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뭐라고요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